네, 뉴스픽으로는 다 해결되지 않는 궁금증 속 시원히 알려드리는 시간 경제 언박싱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깊이 있는 내용을 쉽고 정확하고 재미있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내년에 주택 경기가 한파를 맞을 것이라는 예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 6월까지만 해도 이런 예측은 못했었는데요. 맞습니다. 이 부동산 전문가들도 이 집값이 상승할 것이다, 하락할 것이다, 여러 가지 예측을 내놨었는데 한국은행의 계속된 금리 인상 그리고 비수도권발 미분양이 수도권까지 확산이 되면서 이제는 바닥이 아니라 지하실까지 내려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미분양에 치이고 고금리에 눌리는 주택 경기 언제까지 이렇게 한파가 갈 것이냐 진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주제 굉장히 무거운 주제지만 상당히 신중하게 다뤄야 되는 주제이기도 네. 합니다. 전 국민의 관심이 모여 있는 그런 주제인데요. 진단부터 먼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게 이게 한파가 지금 이제 이 정도로 이 정도 수준에서 이제 회복될 것이냐, 계속 갈 것이냐, 언제까지 갈 것이냐.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황을 본다 그러면 사실 주간 변동폭을 본다 그러면 매주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폭이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완만하게 떨어지면 모르겠는데 이제 경찬율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급격하게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걱정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어느 정도로 빠지고 있느냐?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요, 11월 둘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서울 집값만 본다 그러면 전주 대비해서 0.46% 내렸다 조사가 됐는데 이게 역대치를 갈아치웠거든요. 이게 역대치가 전주였어요. 전주 떨어진 게 한 0.38%였는데 이게 통계를 낸 12년부터 봤을 때 가장 큰 수치였어요. 주간 하락률을 봤을 때. 그런데 이거를 경신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0.46% 내렸는데 이게 수치를 얘기하면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한 주에 겨우 0.46% 이래 하세요. 근데 이제 주잖아요. 이게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이게 누적이 되다 보니까 이게 그 정도로 된다 그러면 1년에 한 10% 넘게 계속적으로 빠질 수 있는 건데 근데 1년에 계산해 보면 한 15% 정도 1년을 본다면 그 정도 되잖아요. 그럼 겨우 지금이 얼마나 올랐는데 겨우 그 정도밖에 안 빠져 그랬을 텐데 그만큼 사실 전년도 전전년도 자산 가치가 가장 많이 올랐을 때가 작년도 11월 달이었거든요. 그 사이에 그만큼 많이 거품이 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급격하게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빠지고 있는 추세다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노도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노원, 도봉, 강북에서 많이 빠졌는데 노원구가 주간으로 봤을 때 0.74% 이제 빠졌고요. 도봉구가 0.67% 빠졌어요. 그래서 노도강 중심으로 서울 지역은 빠졌고 그리고 시장에서 관심 가졌던 게 그거였습니다. 규제 지역을 해제했잖아요. 규제 지역 해제했으면 과연 규제 지역을 해제한 지역에서는 어떻게 움직였냐 이거죠. 특히 이제 인천이라든지 김포 쪽이 이제는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특히 인천 같은 경우 그러면 규제 지역을 풀어줬으니 좀 하락세가 멈췄을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인천도 0.79% 빠졌는데 특히 서구 지역 이게 0.94% 빠졌어요. 그러니까 서구가 어디냐면 검단 쪽입니다. 검단 신도시 물량 폭탄 맞는다 이런 얘기가 막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이제 많이 빠지기 시작해요. 규제 완화해도 약발이 없다고 봐야죠. 그렇죠. 지금 다 던지고 있다 이렇게 매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연수구도 많이 빠졌습니다. 연수구는 이제 송도 쪽인데 이게 0.92%. 여기도 많이 빠졌고. 그리고 또 시장에서 관심 있는 게 그럼 이거는 매매고 그러면은 이제는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재건축 단지는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 봤을 때 이 음마 전용 면적 76제곱미터가요. 최근에 17억 7천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아마 서민 분들이 봤을 때 17억 그러면서 이게 그래도 이게 빠진 거야 그랬을 텐데 이 고점이 언제였냐면 26억이었어요. 이게 작년 11월 달이었습니다. 그 짧은 사이에 지금 한 8억 넘게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하락세가 굉장히 가파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이 부동산 주제를 다룰 때마다 미분양 이야기도 꾸준히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미분양이 속출하게 되면 이 여파가 이제 금융권으로까지 확산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현황을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그렇죠. 이제 미분양이 나오면 사실 금융권이 다 이게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PF 대출이라는 걸 받습니다.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대출이 특이한 게 이게 나의 지금 담보 가치를 가지고 대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프로젝트의 이제 목표, 성과를 보고 미래의 성과를 보고 그걸 믿고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미래의 목표 건설사, 시행사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분양이에요, 결국에는. 아파트 세워서 분양해서 그 돈을 가지고 나중에 갚는 건데 네. PF 대출을 많이 받아서 이제는 목돈을 쥐고 이제 건설사가 건설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미분양 사태가 일어난다? 그러면 건설사 입장에서 시행사 입장에서 돈을 못 갚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이제 PF 대출이 부실하게 되고 그럼 PF 대출을 많이 해준 쪽이 어디냐? 저축은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축은행이 이제 도미노처럼 무너지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실제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럴 때가 언제였냐면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가 바로 2005년도였어요. 2005년도에 이제는 그 당시에 부동산 호황이었습니다. 2005년도, 2007년도. 그러다가 사실 2008년도에 이제 미분양 사태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저축은행이 무너졌던 게 아마 다 기억하실 텐데 2011년도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순서대로 과거에 하나하나씩 됐다 보니까 이번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네. 그렇죠. 지금 똑같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호황 했다가 지금 갑자기 꺼지기 시작하죠. 그럼 이제 PF 대출이 부실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출 자체가 부실해지니까 건설사들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돈을 못 갚게 되고 저축은행 무너지고 이런 시나리오로 가지 않을까라는 어떤 불안한 어떤 시장의 조짐이 이제 보여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너튜브에서 이런 얘기가 막 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저축은행에 또 돈을 안 넣습니다. 불안하니까 예금자 보호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뭐 저축은행 무너지면 내 돈 받기 힘들잖아요. 사실 5천만 원 한도라 하지만은 보호된다 그러지만 사실 받기가 굉장히 6개월 이상 걸리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축은행에 또 돈을 안 넣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이런 현상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정부가 이제 발빠르게 나섰죠. 그래서 건설사 무너지지 않도록 중도금 대출을 좀 허용해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종전 분양가 9억 원까지만 대출이 나왔었는데 이거를 12억 원으로 또 늘려줬죠. 네. 그다음에 또 대표적인 게 또 15억 대출이 원래 안 나왔었잖아요. 15억 이상 맞아요. 같은 경우는 대출이 안 네. 나왔었는데 네. 이것도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수요자들이 돈만 있다 그러면 대출만 받을 수 있으면 중도금도 내고 건설사에게 돈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유예 조치를 나왔는데 조금 더 아마 시장에서는 좀 걱정스러운 분위기는 앞으로 상당간 계속될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규제를 풀고 완화를 했는데도 지금 추세는 별로 그렇게 꺾이진 좋지 않죠. 않고 있어요. 네네. 근데 말이죠.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된 거, 내 집 마련이 어렵게 된 게 사실은 2017년부터 네. 2021년까지 전 정부, 문재인 정부 때 주택 정책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네. 기억해 보시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때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네. 보니까 뭐 수치로는 뭐 전국 평균 이 기간 동안 10.8% 올랐고 수도권은 17% 올랐다는데 이건 진짜 숫자의 어떤 딜레마라고 역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이게 숫자가 사실 이 정도 저는 체감으로는 이 정도에 동의하시는 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사실 거의 뭐 50% 네, 이상 맞습니다. 올랐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집값 잡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오히려 오른 배경이나 이유, 허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마 시청자들 봤을 때 서울 지역에서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은 느끼세요? 네. 더블로 올랐다. 그렇죠. 네, 더블로 올랐다고 50%도 사실 네. 제가 좀 약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이제 정말로 더블로 올랐는데 이게 100% 넘는 데가 많아요, 사실. 네. 피부로 느끼실 텐데요. 자기 집값이니까. 네. 근데 아마 느끼실 겁니다. 왜 이렇게 올랐느냐? 이게 역사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제 규제 일변도로 됐습니다. 네. 규제가 무려 26번 넘어가기도 하고요. 네.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사실 이제 비판을 많이 받는 게 이제는 경제를 정치화했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거든요. 시작이 이제 17년도 5월 14일이었죠. 이때 이제는 김수현 사회수석이 이제 등판하게 되는데 그때가 문제가 뭐였냐면 노무현 정부 때 이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셨던 분이거든요. 노무현 시즌 2다. 막 이런 비판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들어왔던 규제가 바로 이제는 LTV DTI 강화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좀 아쉬워요, 사실. 차라리 그 당시에 DSR을 규제를 걸었으면은 많은 분들이 대출을 못 받으니까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 올랐던 이유가 막 영끌족이라고 해갖고 뭐 너나 할 것 없이 뭐 대출 받아갖고 다 사셨거든요. 금리가 워낙 낮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대출에 들어갔던 건데 만약에 그 당시에 DSR 규제를 걸었으면은 사실 소득 대비 원리금 비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고 싶어도 못 사서 쓸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은 그게 좀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때부터 DSR을 걸었으면은 폭등하는 것도 없고 폭등해서 또 폭락하는 것도 없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그 당시에 이제 규제가 들어옵니다. LTV DTI 걸어버렸죠. 그래서 규제를 강화했고요. 6월 23일에 2017년도 6월 13일에 이제는 김현미 장관이 이제 취임하게 되는데 뭐 역사적이죠, 사실 이제는 이때 이제 얘기가 많이 들었던 게 부동산을 그러니까 경제를 정치화했다는 비판이 많이 들어오겠는데 왜냐하면 정치인이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명했던 일화가 그거였어요. 내 집을 갖고 싶은 것을 참아라는 거.
예, 그 욕구에 인간의 기본적인 주거에 대한 욕구를 기억납니다. 정치화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는 그때 논란이 많이 됐었고 또 대표적인 어떤 또 뭐랄까요 상징이라고 본다 그러면 종부세의 부활입니다. 그때 18년도 9월 13일이었는데 그렇죠. 종부세가 부활한 거예요. 종합부동산 지금 막 이슈잖아요. 지금 그렇죠. 종부세가. 근데 그 당시에 비판을 많이 받았던 게 만약에 공시가격이 시가보다 높아지면 어떡할래? 그러니까요. 이론적으로 그 말이 안 되지. 예, 그 당시에 비판이 이랬어요. 너 이렇게 올려버리면 종부세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맞아요. 나중에는 만약에 공시가격 같은 경우가 시가보다 더 높아지면은 그거 어떻게 해결할 건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이게 시가가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공시가격이 더 높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세금에 대한 이제 반발이 생기는 거죠. 네. 저항이 생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다라 보시면 되겠고 12월 16일이죠. 그 당시에 이제는 규제가 막 일어났는데 지금은 해제가 됐지만 15억 이상에 대한 대출 규제 그 당시에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고 LTV도 이제 한 채 갖고 계신 분들 시가 9억 원 이상에 갖고 계시는 분들은 LTV도 뭐 20%를 확 줄여버리니까 네. 그러니까 딱 그 당시에 이슈화 됐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현금 부자만 집 살 수 있다. 아, 맞아요. 예. 돈 있는 사람만 집 살 수 있게 해놨거든요. 대출이 이제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더 이상 이제 대출이 안 나와 보니까 그때 주거의 사다리를 딱 끊어버렸죠. 그러니까 무주택자들 나 이제 이제 준비가 됐어. 나 이제 집 사야지 했는데 레버리지를 좀 일으켜야 되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레버리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일단. 맞아요. 딱 막아버리니까 이제 내 집 마련도 못 하고. 근데 아파트 가격은 폭등하고. 막 정말 그때는 아마 무주택자들이 멘붕이라고 표현했었거든요. 맞아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산 가치를. 그래서 그 당시에 오면서 계속적으로 규제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정말 그 시장에서 큰 영향을 미쳤던 게 2020년 7월 31일. 이게 바로 그 임대차 3법 시행이었습니다. 네. 아, 저는 정말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얘기했었거든요. 어. 왜냐면 지금 임대차 3법이라는 게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인데 편법, 꼼수 여기서 다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 지금 전월세 신고제 일어나다 보니까 임대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임대를 하냐면 네. 월세가 너무 싼 거예요. 와, 너무 싸다. 그래서 딱 들어가는데 관리비가 뭐 50만 원.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규제를 피하려고 네네. 신고 안 하려고 30만 원 이하면은 맞아요. 되거든요. 꼼수죠. 예, 뭐 별의별 꼼수가 다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시장을 굉장히 혼란하게 했거든요. 전월세 시장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 당시에 나왔던 게 월세 살아라 이거였거든요. 그렇죠. 진짜 현실화됐죠. 맞아요. 월세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많은 분들이 환호하셨는데 환호할 게 아니죠. 전세는 내 돈이잖아요. 근데 월세는 계속 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좋은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걸 정치화했기 때문에 이거 환호하셨는데 지금은 굉장히 뼈를 치고 후회하시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전월세 3법이 아마 시장에 전월세 시장을 흔들어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규제 일변도였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돌이켜 보면요, 네. 규제를 하면 할수록 이 주택, 특히 아파트를 사고 싶은 열망은 계속 늘어갔어요. 맞아요. 그러면 더 규제가 강화될까봐 네. 앞으로 더 못 살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어떻게든지 살려고 맞아요. 그거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영끌, 네. 패닉바잉, 벼락거지, 뭐 또 있습니다. 렌트푸어, 청포조, 뭐 이때 이제 무조건 하여튼 모든 걸 동원해서 사자. 맞아요. 이렇게- 어떻게든 사자. 이렇게 이게 역설이죠. 이제 규제가 강화될수록 이렇게 그러니까 욕망이 커지는 게. 이번에 규제를 풀어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서울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 지역과 경기 지역 네 곳만 빼고 규제를 다 풀었습니다. 네. 시장에서 어떤 목소리가 나오냐면, 아, 정부가 또 인증해줬다. 여기는 안 떨어진다. 여기는 이제 핵심적이다. 아, 예, 이런 얘기가 또 시장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은 서울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 지역은 아예 뭐 규제 대상이고요. 네. 그다음에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뭐 성남이라든지 이거 빼죠. 뭐 과천이라든지 아 이런 쪽은 또 핵심 지역이다라는 걸 또 정부가 인증해줬다 이런 얘기가 나올 확인해 정도로. 줬는 셈이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규제 일변도에서 지금 벗어나려고는 하고 있는데 정부가 뭐 서서 점차 풀겠죠 이제 앞으로. 예. 근데 이게 불과 몇 년 전 일이잖아요. 네. 이게 몇 년 만에 완전히 상황이 지금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주택 경기가 바뀐 이유를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세요? 금리입니다. 금리. 예, 금리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아파트 가격이 막 올랐을 때였어요. 그때 이제 시장에 양분돼 있었습니다. 이 원인이 뭐냐? 이 공급론자와 아하. 금리 때문이다라는 분들이 서로 이제 팽팽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울 아파트값, 특히 수도권 아파트값이 많이 오르는 거다라는 맞아요. 분이 그 얘기 계셨고요. 많이 들어봤어요. 예, 그런 분이 계셨고 아니다. 너무 저금리. 왜 그러냐면 이제 코로나19 딱 터지고 나서 각국 정부가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거든요. 네. 원래 올라가는 타이밍이었어요. 그 당시가 2019년도 그 당시에 금리가 이제 우상향하는 그래프였다가 코로나 터지고 나서 뭐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기 위축 때문에. 네. 그래서 경기 위축을 살리고자 경기를 살리고자 금리를 내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금리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는 당연히 이제 레버리지를 끌어당기겠죠.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자산에 이제 투자하게 되고 코인에 투자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팽팽히 맞서 있다가 지금 뭐 결론이 나왔습니다. 예, 금리의 영향이 컸다. 더 훨씬 더. 그래서 저금리에서 고금리로 가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폭락하기 시작한 거는 거죠. 이제 시장에서의 어떤 영향이 그 정도로 컸다라고 보시면 이겠고 지금에서 대외적인 요인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금리가 계속적으로 오를 거예요. 무슨 뭐 당연히 오르는 속도는 둔화되겠지만은 계속 금리는 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동산 시장은 계속적으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국내외 금리 상황을 봤을 때 네. 앞으로 추이를 예상해 봤을 때 네. 집 살 타이밍은 아직 아니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 쉽상인 환경이 됐어요.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구매하려는 수요자들은 늘 있기 마련입니다. 네. 많고 적고의 차이지. 네. 타이밍을 언제로 보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면 네. 어떤 답변이 있을까요? 제가 지금 타이밍을 재고 있어서요. 아 그래요? 네. 아, 구매하시려고요? 이제는 예. 있는데 있는데 예, 있는데 이제 하나 더. 왜 그러냐면 사실 저도 이제 타이밍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 초부터 작년 8월부터 금리를 올렸잖아요. 네. 그때부터 현금 보유 들어가는 거죠, 당연히. 그때부터 막 쌓아두기 시작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네. 왜냐하면 타이밍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보는 타이밍은 내년도 초반이거든요. 내년 초반. 네, 내년 초 2023년 너무 이른 초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르다고 생각하시죠. 네네. 근데 항상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일단 후행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먼저 오르고 1년 후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주가가 먼저 떨어졌잖아요. 네. 그게 이게 1년 후가 또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1년 사이에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반등을 분명히 저는 할 거라고 봐요. 주가도. 근데 이게 들어갈 타이밍이요. 남들 이제 다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늦습니다. 조금 그때부터. 한 템포 빠르게. 네, 한 템포 빠르게 들어가셔야 돼요. 손해를 보더라도. 아니 들어갔는데 지하실 나오면 어떡하시려고?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제 탓인 거죠. 투자의 기본. 예. 네, 투자의 기본은 일단 투자의 손실은 당연히 본인이 하는 건데 근데 손해라고 볼 게 없는 게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키면은 그 이자 감당 때문에 사실 손해라고 볼 수 있어도 레버리지를 많이 끼지 않으면 사실 저는 뭐 그건 손해지 않으라고 보거든요. 경험이 많으시군요. 네,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내년도 상반기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이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분위기가 금리의 금리를 봐야 되거든요. 사실 이제는 연준에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지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과거에는 일변도였어요. 야, 금리 상승이야. 무조건 올려야 돼. 인플레이션 너무 세기 때문에 금리로 잡아야 돼. 그래서 금리를 무조건 올려야 돼. 그래서 연준 위원들이 똑같은 얘기 했습니다. 네. 이제 인플레이션 너무 높다. 네. 금리를 계속 올릴 거다. 근데 지금 얘가 달라졌잖아요. 지금 연준 위원들마다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달부터. 한 연준 위원 같은 경우는 세인트 루이스 연방은행 총재 같은 경우는 역시나 매파예요. 무조건 올려야 된다. 얘기하지만은 다른 연준 위원들 목소리에서 아니다, 이거 속도 조절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이제는 연준에서 이제는 FOMC 회의를 열렸을 때 분명히 이제는 뭐 급격하게 금리 인상은 힘들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한국은행도 그걸 또 따라갈 수밖에 없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금리의 속도가 좀 둔화되겠죠. 오르는 속도가.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남들보다 좀 한 타임 빠르게 들어간다라고 봤을 때 전 내년도 상반기라 보고 네. 가장 핵심적인 지표는 이겁니다. 정부가 만약에 양도세 감면 한시 허용한다. 그거는 이제 들어갈 타이밍이라고 좀 봐요. 왜냐면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뭐 감면한다는 거는 진짜 뭐 규제를 이제 다 풀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풀 거는 다 풀었다는 이제 거. 네, 거의 다 풀었죠. 예, 양도세를 깎아준다는 얘기는 이제 뭐 거의 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저는 이제 그때부터 반응이 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보고 있는 거죠. 양도세를 과연 언제 풀까? 그걸 봤을 때는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고 일단 서울 외곽 지역부터 그 조정 대상 지역을 풀어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만약에 그게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양도세가 풀어준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아마 부동산 시장에 또 관심을 가질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시중에 돈이 많아요. 많은 분들이 뭐 돈 없다 그러시는데 이미 그 코로나19 시대 때 뭐 몇 년 전에 너무나 많은 첨락자금 풀어놓은 상태라서 사실 지금 돈 갖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안 쓸 뿐이에요 지금. 내가 투자해서 손실 날까봐. 그래서 아마 시중에 자금 풀린 자금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남들 다 들어간다고 했을 때 들어가면 좀 늦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마침 내일 또 한국은행에서 금통이 열리잖아요. 어떻게 맞아요. 또 될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맞아요. 이게 빅스텝 이상 밟기는 좀 부담스러운 방금 말씀하셨다면 네. 그런 상황인데 베이비 스텝 밟게 되면 조금 시그널을 시장에 줄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영향을 좀 받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뭐 연합뉴스라든지 다른 방송 나가서 이 뉴스에 나가서 얘기했던 게 몇 달 전만 해도요. 일단은 빅스텝이었습니다. 정말 이제 빅스텝으로 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는 맞춰왔는데 근데 이번에는 베이비 스텝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시겠지만 채권 시장이 막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줄이 막혀 있다 보니까 금리를 이번에 빅스텝 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맞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는 이번에 베이비 스텝 간다. 그래서 이제는 뭐 주가가 좋아진다. 아니면은 뭐 산타 랠리도 일어날 수 있다. 아니면 뭐 부동산 시장도 다시 활성화될 수 있다. 이게 긍정적으로 보시는데 네. 사실 베이비 스텝 가는 이유가 뭐 경기를 생각해서라고 볼 수는 있겠죠. 이제 경기가 너무 위축되다 보니까 그걸 살리려고 하는 걸 수도 있고 어쩔 수 없이 사실 베이비 스텝 가는 거거든요. 이게 뭐가 좋은 시그널이 나와서 베이비 스텝을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채권 시장이 막혀 있고 돈도 막혔죠. 그다음에 경기 위축이 너무 빠르게 일어나죠. 시장을 살려야 되겠죠. 어쩔 수 없이 이제 베이비 스텝을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우호적인 분위기, 특히 주가에서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그거 가지고 뭐 산타랠리까지 얘기할 필요까지 있겠느냐. 그러니까 산타랠리라는 게 연말에 소비자들이 보너스 받으니까 돈 쓰는 거잖아요. 네. 뭐 소비도 하고 주식도 사고 그럴 텐데 산타랠리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 또 한 가지가 이제는 베이비 스텝 가는 거에서 너무 시장에서 뭐 그렇게 뜨겁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좀 차분해질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상기는 확실하고 그 속도만 느려질 뿐이지 그렇죠. 금리는 계속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주의를 좀 하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이 내일 금통위 저희 연합뉴스 경제TV에서도 실시간으로 중계를 해드릴 거고 또 저희 언박싱 시간에서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니까요. 내일 방송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오늘 권혁준 평론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깊이가 다른 경제 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 이슈 언박싱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훈 성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